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한동훈 반드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걸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예고한 대로 제명안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작년 12월 30일에 그 당무감사위에서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윤리위가 지난 14일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위로 올라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 동안에는 의결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식에 들어갔죠. 예. 시간이 좀 끌리다가 이제 단식이 돼서 시간이 끌리다가 어제 최고위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거든요. 최고위원이 9명인데 7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1명, 우재준 최고위원이었고 기권은 1명, 양양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데 5년간은 복당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년간은 당의 이름으로 뭐 선거에 나간다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단은 된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면 되긴 하죠. 이게 다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결단을 해서 다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 때 뭐 이렇게 당내에 있는 징계 같은 거 한번 쭉 풀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단을 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는 있는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좋은 정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응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친한계 의원 16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거는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당의 미래를 희생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꽤 강한 표현을 썼는데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물러나라라는 건 사퇴해라. 네, 장 대표 예. 사퇴를 직접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안과 미래, 그 당내 소장파라고 불리잖아요. 17명의 의원들이 입장문을 냈는데 뺄셈의 정치를 왜 또 선택을 했느냐, 성찰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반발이 지금 크게 3개 집단에서 나온 건데 그 친한계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까지 촉구를 한 거고, 예. 그다음 소장파 모임이라고 하는 대안과 미래에서는 이제 성찰을 해라. 뭐 대안과 미래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준엄하게 꾸짖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당권파 쪽에서 나온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온 입장 먼저 전해드리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지지층 모두 찬성을 하고 있다. 이건 그리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들을 좀 들어봤거든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물어봤는데 일단 물어보니까 좀 너무 빨리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한동안은 좀 진득히 있으면서 내실을 다지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지금 가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번째 기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다음 주 초쯤에는 가부를 얘기를 할 거다. 음.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다음 주 초쯤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친한계 쪽에서 생각하는 이제 흐름은 일단 그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집회 규모가 꽤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이런 여론들도 좀 봐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강한 표현을 평소에 쓰는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뭐 사퇴하라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로 썼죠. 네, 그랬는데 이런 정도로 직접 물러나라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당내 여론이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좀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근데 이제 당권파 쪽에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장동혁 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며칠 정도는 수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연 확장을 시도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네. 외연 확장이면은 이 외연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아마 방식은 다양할 텐데 일단은 다양한 인사들을 좀 만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추정만 하고 있는데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소위 말하는 좀 중립지대에 있는 인물들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그런 인물들을 만나는데 좀 힘을 쏟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당권파 쪽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 별로 대응할 게 없다. 왜냐면은 그 16명의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세훈 씨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원들이 탈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탈당할 정도의 결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들이 당내 기구에서 독립기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도부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서 즉 절차대로 해서 이뤄진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내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들어봤을 때는 그 제명은 너무 심해 좀 잘 지내 이런 정도의 의견이 있을 뿐이지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후 움직임은 이미 당명도 바꿀 거고 그다음에 뭐 정강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쭉 추진을 해나갈 거고 특히 이제 당권파 쪽에서 주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출마 선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후보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선거 국면으로 가서 뭐 한동훈 제명권 이런 건 잊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 특히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이 되잖아요. 뭐 예. 대구나 뭐 부산 이런 지역에 재보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친한계 의원들은 못 도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을 국민의힘에 두고 무소속 의원을 돕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친한계가 결과적으로는 별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장파 의원들 쪽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대안과 미래는 아까 제가 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준엄하게 꾸짖은 정도. 그러니까 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준엄하게 꾸짖었다라는 건 대안과 미래가 자신들의 입장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성찰하길 바란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준엄한가? 라는 의문은 남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대안과 미래 쪽 뭐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기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일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로 이제 2월 19일에서 1차 선고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까지 완전한 절연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서서히 불이 붙으면서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지도부 자체에 대한 그 고민도 해볼 수가 있다. 체제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절연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미 뭐 언급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천 주는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론자라든가 아니면 뭐 윤어게인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까지 완전히 그 안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대안과 미래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안과 미래도 추후 봐서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김준일 평론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반발이 이거 심하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다고 봐야 되는지. 근데 예상된 반발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사퇴, 장동혁 체제 사퇴를 얘기한 게 16명입니다. 16명이면은 아마 장동혁 그 당권파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나가서 탈당해서 당 차리시든지 아마 이런 정도의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은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 예견된 거였고 이런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뭐 지금 박순봉 기자가 잘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게 모든 당의 지금 분란과 그리고 지금 이 당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는 이 한동훈 징계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 시각은 친한계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 당 전반적인 의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전반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징계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예. 특히 당권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 징계로 지금 발목 잡혀 있을 거냐. 우리는 할 일도 많은데 뭐 당명 개정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당권파 뭐 이제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는 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 계획이 궁금한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변할 거다. 이 얘기를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장동혁 대표 다 계획이 있고 금방 변할 거야. 좀 기다려봐. 근데 이게 지금 발목 잡혀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름의 계획은 다 있다 지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눈에 띄는 게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세게 반발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오세훈 시장의 평소 스타일과는 좀 달라요.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늘상 쓰던 표현인데. 연초에 좀 세게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해서 약간 폭발 한번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뭐 장해찬, 뭐 박민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공격하고 막 그래서 약간의 당내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전선을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뭐 오세훈을 떨어뜨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나경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룰 변경 뭐 당심 70%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다음에 배신자 징계로 오세훈을 해야 된다라는 고성국 쪽에 이제 뭐 유튜브 내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공천받기도 쉽지 않고 전선 자체가 지금 간단치 않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쪽 그 한동훈 쪽하고 소위 말해서 손을 잡고 이거 난국을 좀 돌파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틀 전에 MBN에 보도가 나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가 최근에 그 민주당하고 가상 대결 후보하고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오는 걸 가지고 당이 지금 오세훈 발목 잡고 있다 막 이런 의원들이 폭발했다라는 성토가 이어졌다라는 그 보도가 있어서 텔레그램 방에서 누군가 그 기사 링크를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에 예. 올렸다. 우리 당 이렇게 가면 서울시도 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도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론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건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공천을 좀 오히려 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이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이게 정말로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당대표 체제를 흔들기에는 좀 너무 세력이 약해요. 제가 세력이 보기엔. 약하다. 원래 대안과 미래 제가 이제 권영진 의원도 인터뷰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윤호개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당 지도부가 간다면 이건 정말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장동혁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입장은 상당히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면 약합니다. 당 지도부는 제대로 좀 성찰하길 바란다. 성찰은 그 배고플 땐 밥 먹자 뭐 이런 얘기 정도로밖에 안 들려서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예. 예, 뭐 닭모가지를 닭의 목을 비틀어서 새벽 오른다.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도 인용을 했지만은 제일 뭐 최근에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작년 5월달에 이거를 언급을 했는데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거의 끝은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장도혁 대표 체제에서 그 책임지고 선거를 치르고 소위 말해서 예. 자빠지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뭐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언론 반응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10대 일간지가 다 이걸 사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 용어들이 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당도 자폭하나, 국민일보 자멸하는 국민의힘, 동아일보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한국일보였습니다. 자멸하는 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일보는 국민의힘의 자해 정치 그래서 자멸, 자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스스로 자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스스로 자자. 예. 그리고 뭐 분열에게 가는 국민의힘, 뺄셈하는 국힘, 더 쪼그라드는 국힘, 깨진 사발 국민의힘. 그래서 이게 지금 뺄셈 정치라는 지적. 그리고 뭐 진보 언론은 경향신문은 장동혁 극우 사당. 그리고 한겨레는 윤어게인 폭주. 그래서 장동혁의 어떤 정치 이념에 대해서 또 지적을 진보 언론은 많이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예. 예, 결국은 이거는 장도혁 대표가 본인이 성적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여론 안 좋은 거는 맞고. 근데 성적이란 건 지방선거 그렇죠. 결과래요. 예, 결국은 지방선거 결과를 뭐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10대 일간지에 스스로 폭발했고 물러났고 스스로 망하고 있고 이런 표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간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전화 인터뷰로 준비돼 있으니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수도권 요지에 6만 가구 공급. 예,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 도심에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2030년까지 6만 가구 공급한다라고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크게 보면 서울에 3만 2천 가구, 그다음에 경기에 2만 8천 가구를 공급을 할 겁니다. 인천도 100가구가 있긴 한데 이제 비교적 적고요. 가장 주목되는 곳이 용산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여기 1만 가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옛 미군기지 용산 캠프킴 여기 2,500가구가 들어갑니다. 예. 용산은 서울 중심부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도 역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싸라기 땅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서 태릉 CC 6,800가구, 그다음에 금천구의 공군부대 2,900가구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에서는 과천 경마장이랑 그 옆에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 합쳐서 9,800가구. 그다음에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 4,180가구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특히 성남 쪽에 좀 역시 알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하고 성남시청 주변 여기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이걸 해제해 가지고 6,3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주택수로 보면 지금 판교 신도시가 29,000가구였었거든요. 예. 두 배가 넘는 거고요. 개발 면적으로 보면 여의도의 한 1.7배 정도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규모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는 없지만 좀 눈길이 가는 뭐 용산은 워낙 인기 있는 지역이니까요. 네. 이런 데서 어떻게든 쥐어짜서 아파트 물량을 뭐 공급 물량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뭐 여권 관계자랑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거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예. 부동산을 못 잡으면 지선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음.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지선이 가까워지면 주택 공급 대책도 반드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로 그 좀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는 지역만 자꾸 공급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거잖아요. 좀 예. 외곽 지역에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가용 가능한 짜낼 수 있는 알짜 국공유지 이런 것들은 다 짜내 가지고 공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흐름상으로 보면 최근에 일련의 흐름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주식시장 부양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압박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뭐 올릴 수 있다라는 압박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여기에 더해가지고 공급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자꾸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공급은 늘리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팔도록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은 낮추겠다 이런 전략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맞아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크게는 지선 대비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의 공급 대책 보면 좀 멀리 있고 뭐 배드타운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심에 말씀하신 대로 금싸라기 땅에 좀 있다라는 건 눈길을 끄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용산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지금 서울시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도 한 번씩은 발표했던 적이 있었던 곳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곳들인데 그때도 지자체가 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들이 좀 교차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에요. 왜냐면 워낙 금싸라기 땅이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추진을 해낼 수가 있느냐. 지금 정부 발표로는 이제 2030년 공급이라고 했는데 예. 이 갈등 같은 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을 하면서 공급을 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랑 좀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국토부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어. 지난해 이제 주택 공급 지표 얘기가 나왔는데 좀 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인허가 주택 신규 이제 인허가가 지난 재작년이죠. 예.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12.7%가 감소했어요. 인허가 자체가.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이 19.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뭐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 착공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이 10.1%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연간 공동주택 분양 물량 이거는 이제 아파트를 보통 얘기를 하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이게 서울이 53.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서울에서는 지금 신규 아파트나 이게 안 나오고 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사실 지금 논쟁이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시장 뭐 이쪽에서 이거는 과거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다라는 주장과 그래서 뭐 했냐 오세훈 뭐 했냐 너 맨날 뭐 부동산 문제 지정도 했지만은 착공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예. 뭐 이런 이제 논쟁이 붙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 어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빈 땅은 없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을 하려면 미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얘기가 다 끝나고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물량이 없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용산 특히 예. 이제 저기 국정문- 예, 태능 태능. CC 그리고 이제 과천 경마장하고 방첩사부지 뭐 이런 데인데 과천시, 노원구, 서울시 뭐 여기서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가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이거는 닭장 아파트처럼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밀되니까 예. 저층으로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교통시설, 편의시설 다 확충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율이 잘 될 것이냐 빠르게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어쨌든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이거는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물론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보고 바라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당장의 집값을 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견만 좀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니냐.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에 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좀 추가적으로도 또 발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인허가, 착공, 분양 이게 다 부족하니까 여기 사실 지금 아파트가 뚝 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 인허가나 착공이 부족하면 뭐 3년, 5년, 10년 뒤에 이때 엄청 부족할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공급 신호를 정부에서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각 지자체나 주민들 반발이 있다. 일단 이 정도로 예. 보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태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됐었던 부분이죠. 이 이게 부분도 이제 이제 태능 예. 골프장. 예. 그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개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지하철 6호선 연장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 최소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 이거 조율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쿠팡 한국 대표 오늘 경찰 출석. 그동안 출석하라 했는데 안 해서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출석하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한 겁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고요. 오늘 한 오후 2시쯤에 서울경찰청으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랑 업무 방해인데 이게 어떤 혐의냐면은 지난달 25일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들이 쭉 나왔었는데 자체 조사를 해보니 유출된 정보는 한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결과를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보니까 이제 피의자 그 유출자를 접촉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자체적으로 쿠팡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 등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알고 보니 이 과정에서 경찰하고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고 이 노트북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공무집행 방해 이제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에 그 서울경찰청장이 그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발표했던 내용이 현재까지 그 유출된 정보는 개정 기준으로 3천만 건이 넘는다라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측하고 경찰 측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3천 건과 3천만 건 이런 정도로 지금 수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사실 쿠팡 자체적으로 이 해킹한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관리자였죠. 이분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에서 3천 건이 유출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쿠팡에서. 맞습니다. 경찰은 아니다. 3천만 건이 유출됐다. 적어도 3천만 건이고 적어요. 현재 수사까지 봤을 때는 3천만 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차이를 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도 넘어갔다.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하드에 저장돼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준이 좀 다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에 저장된 그런 걸 기준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건 피의자의 네. 그 관리자의 하드에 저장된 것. 그렇지만 예.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유출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으로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방식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경찰은 지금 개정 기준으로 3천만 건이라고 개정 보고 건을.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출석 과정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로저스 대표가 지난 1일에 출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건데 경찰이 이미 2번 출석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는 아니고 출국 정지 조치가 가능한데 이걸 그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혐의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았었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 번째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면 이제 통상 체포를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관례적인 건데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걸 앞두고 로저스 대표가 이제 다시 입국해서 출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오늘 직접 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기자들한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본질적으로 하나 좀 짚어보면은 뭐 핵심적인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맞기는 하지만 이 로저스 대표가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냐? 경찰들하고 쭉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핵심 피의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김범석 의장이 오지 않으면서 대신 한 명을 세워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주요한 인물들까지 부르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박대준 대표가 있었는데 쿠팡 논란이 국회에서 얘기가 되자 물러나고 그다음에 임명된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이 그- 쿠팡이 국내선 욕을 참 많이 먹고 있는데 예. 미국에선 또 미국 기업이다. 왜 우리 기업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지금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도 약간 줄을 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동부지검에서 경찰이 예. 헤럴드 로저스 출국금지 요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아니 조사 어. 받겠다는데 뭘. 근데 이게 약간의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국인을 너무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게 안 좋게 비춰지는 거.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쿠팡 바로 세우기 TF 이거 출범한다라는 거, 예. 트럼프 25% 관세 때문에 연기한다든지. 그래서 속도 조절도 있는데 또 과방위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몇몇의 이제 쿠팡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어제 의결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재걸 담당 부사장, 법무 담당 부사장을 이제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강원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일단은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로저스 대표가 이제 오늘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로저스 대표가 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서 지탄받는 모습을 사실 미국 정부에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예. 예. 그 사법 리스크 관리인이에요, 사실은. 김범석의 사법 리스크 관리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대 로펌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그쪽으로 최대한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